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희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엔비디아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가장 큰 이슈는 ARM 인수가 성사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지난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왔죠.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만은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ARM 인수에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ARM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날 4.46%가 떨어져서 6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게 가장 최고가가 얼마였는가 하면 11월 29일에 336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면 대략 한 9%,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쳐다보는 눈이 뭔가 하면은 테슬라처럼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다라는 거는 뭐 이미 장 연구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네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GPU를 네.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1993년에 젠슨 황이라는 네. 대만 출신의 사람이 만든 그런 기업인데 네. 처음에는 CPU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C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꽉 잡고 있으니까 GPU 쪽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GPU 시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최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GPU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게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게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GPU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RM 역시 반도체 관련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팹리스죠. 그러니까 네.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반도체 회사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를 설계하는 회사, 그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TSMC 같은 데다가 파운드리에다가 생산을 맡기는 그런 업체이고 ARM은 어떤 회사인가 하면은 설계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AP 있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AP의 95%가 이 ARM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모바일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ARM의 기술이 엄청나다 이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도 이 ARM 관련 기술이 거의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유럽연합, 미국이 반대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삼성전자, 퀄컴까지도 네. 이 ARM을 갖다가 엔비디아가 인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나타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두 회사의 결합을 반대하는 이유 뭐 간략하게는 이제 전해드린 바가 네네.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ARM이라는 회사 자체는 영국 회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운영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싼 가격에 삼성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설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이걸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엔비디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런 중립적이고 비교적 저가에 공급했던 이런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 반대를 한 나라는 영국이었고요. 네. 물론 중국도 안보 측면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 쪽에서 반대를 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퀄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네. 자기네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ARM 기술을 현재 조건처럼 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에 앞서서 뭐 장 연구소에서도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더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미, 네. 2020년도, 2021년도에 보였던 이런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ER이 대략 60이 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추가 상승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사가지고 더 먹을 수는 있겠느냐 하는 좀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엔비디아의 성장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록 그 엔비디아가 ARM 인수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성공할 확률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 반대한 이후에 월가에서는 이때까지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할 확률이 30%였다면은 이제 인수할 확률은 5%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보기에는 일단 인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2022년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할 부분이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엔비디아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하는 분위기는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볼 것 같으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는가 하면 457%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달 한 달 동안에 30%가 올랐고 네. 지금 현재 12월 달 들어가지고 한 8% 떨어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짐 클레이머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매드먼이 진행하는 그렇죠. 네. CNBC에서 CNBC. 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 네. 듣기로는 집에 있는 고양이를 갖다 이름을 엔비디아로 붙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달러대거든요.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가 12월 달에 좀 떨어지면서 7천억 달러대로 떨어져 있는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앞으로 10조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어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개인의 예측이니까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엔비디아 관심 갖고 눈여겨서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쨌든 GPU에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관련한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는 요즘 들어서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는 이직 혹은 또 과거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참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면서요. 네, 뭐 다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네. 뭐 그것도 MZ 세대를 묶어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프로 이직러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취업 플랫폼이죠. 잡코리아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일단 취업을 했다가 그러니까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5.5%가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직한 사람들 75.5%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년 미만에 이직을 한 사람이 37.5%였고요. 그다음에 1년부터 2년 사이에 이직한 사람은 27%, 그리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직한 사람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얘기하니까 언뜻 마음에 네. 안 와닿겠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명이 새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2명이 네. 3년 이내에 이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75명 정도가 이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직이라는 게 사실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직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가 보도한 걸 보면은 2017년에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졸업하고 지금 직장을 잡은 지 한 3, 4년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2.8%가 첫 직장에서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으로 봐서도 가장 높은 수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을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평생 직장 개념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제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네. 그런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이 조사에서 물어봤더니 왜 이직을 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 나온 대답이 38.6%였는데 가장 많았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야근이라든지 업무 과다라든지 해가지고 개인 생활을 누리기 힘들어서 이직을 했다라는 work and 대답이 제일 life 많았고요. 밸런스군요. 네. 그다음에 연봉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37% 정도 됐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간 회사의 미래라든지 이런 비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 하는 네. 이런 대답도 한 27%쯤 됐고 그다음에 상사나 동료와의
불화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한 사람들도 대략 한 17%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전에 원래 보고 들어가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뭐 워킹 라이프 밸런스는 뭐 사전에 네. 뭐 어느 정도 기대한 것만큼 안 맞는다 쳐도 연봉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입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겉에서 보는 거하고 막상 네. 입사해서 보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직률 증가,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뭐 성과를 굉장히 또 저하하기도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의 이직이 과연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신입 직원이 이직한다 그래가지고 신입 직원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회사 경영이나 회사 운영에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그럼에도 하죠. 네. 불구하고 이 박원이라는 가톨릭대 연구팀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이걸 보면은 신입 직원의 이직이 다른 직원들의 이직이라든가 네. 아니면 회사의 경영 성과, 조직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상.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 직원의 이직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직률도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입 직원이 이직을 하는 걸 보고 고참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리고 신입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입 직원들은 입사하기 전에 우리보다 나중에 입사를 했으니까 전반적인 어떤 회사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잘 알고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나보다 현재 정보에 좀 익숙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신입 직원이 이직하는 걸 보고 나도 이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적인 측면이고 또 이 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신입 직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쨌든 간에 고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떠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 신입 직원을 뽑으면은 어쨌든 간에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 증가 때문에 아무래도 이직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를 좀 나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성과 문제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입 직원이 이직한다 그래서 크게 회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조직의 어떤 이 분위기나 이런 네. 부분에서 해를 끼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의 이직률이 많은 회사는 말하자면 직원 1인당 경상이익이 좀 작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결과적으로 줄이는 게 좀 이득이 될 텐데 뭐 해법이 좀 있을까요? 인사 관리 조직이라 그러죠. HR이라고 HR요. 하는 그러니까 네.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하면은 인사 관리 조직이 채용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일관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 최고 경영자가 인사관리 조직의 어떤 결정을 갖다 잘 따르더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입 직원이나 전체 조직의 이직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돈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네.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낮은 연봉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조직의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 들어왔을 때 회사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하면 뭐 갓 들어온 사람들이 뭐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불만을 나타내느냐라고 평해할 게 아니고 그 신입 직원들의 불만을 갖다가 철저하게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신입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그 회사의 분위기나 어떤 문화를 배우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아무래도 이런 인사 관리 조직이 좀 적극적으로 신입 직원에 대해서 관심을 쓸 필요가 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입 직원의 이직률이 신입 직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성과라든가 기존 직원들의 이직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사철이 되게 될 경우 이제 뭐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죠. 취준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순위들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뭐 대기업 위주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기업들 뭐 가고 싶어하는 뭐 순위 탑에 있는 랭킹에 있는 그런 네. 기업들 뭐 이직률이 낮을까요?
그렇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을 갖다가 꼽아봤더니 1등이 카카오, 아, 카카오인가요, 이제는? 카카오가 네. 우리가 국내 기업, 네. 2등이 삼성 그리고 삼성전자, 네. 3등이 CJENM, 4등이 제일제당, 5등이 네이버 이런 수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네. 말씀을 드릴 게 카카오고 네이버만 이직률이 나오고 다른 회사들은 이직률 통계를 갖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018년에 12.4%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0명이 입사해서 1명 이상이 이직을 네. 했던 거고 2019년에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9.9%, 2020년에는 6.6%로 낮아지긴 했지만은 100명이 입사를 하면 6명이 이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대략 한 3% 정도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3%라는 숫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이버 입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입사해가지고 3% 정도가 이직을 한다? 그렇다면 좀 이직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은 발표를 안 하고 전반적인 퇴직률을 얘기를 합니다. 네. 퇴직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 2.3% 정도 나왔는데 연령대별로 퇴직률을 표시를 하면은 이직률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직률이 계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취준생들이 문제로 삼는 기업이 CJ 계열입니다. CJ 네. 계열들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때 2018년인가에 어디 그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서 제일제당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제일제당 쪽에서 그거는 어이없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CJ 입장에서는 이직률에 대한 숫자를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CJ 제일제당의 이직률은 대략 한 8%쯤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입사하면 8명이 이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직률이 꽤 높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이나 뭐 불만 사항도 중요하지만은 신입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불만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걸로 이렇게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